이딴 걸 음식이라고. 박지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흩어진 반찬을 주워 담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 반찬을 버렸던 걸까요? 인생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지요.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고 잠시만 쉬어가세요. 지금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그 자리에 따뜻함이 가득 머물길 바라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사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참 불쌍하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사냐. 모두가 그녀를 차갑고 모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벌어진 일도 쓰레기장에 놓여있던 반찬통도 그저 저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김영숙 씨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68살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그녀의 손에서 플라스틱 반찬통이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고 진한 국물이 바닥에 번져나갔습니다. 조림 멸치, 김치가 사방으로 흩어졌고 달콤 짭짤한 냄새가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05호 할머니, 307호 아줌마, 309호 대학생까지 복도로 고개를 내민 이웃들의 눈빛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36살 박지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멸치를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았습니다. 촉감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끈적한 국물이 묻어났습니다. 저 며느리 참 안 됐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쩌다 저 집으로 시집을 갔대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며 그저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심장은 쿵쾅쿵쾅 귓가에서 울렸고 목구멍에는 뜨거운 덩어리가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 씨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우리 집안 음식은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정했습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살 이준호 씨, 지연 씨의 남편이자 영숙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복도의 풍경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표정, 무릎 꿇은 아내, 구경하는 이웃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원래 성격이 그래. 그냥 참아. 준호 씨는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그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입안에 피맛이 살짝 번졌습니다. 며칠 뒤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시금치, 당근, 두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칼로 시금치를 다듬고 당근을 채 썰고
두부를 네모나게 잘랐습니다. 도마 위에서 톡톡톡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에는 멸치 육수를 오래 우려내고 시금치나물에는 참기름을 2방울만 떨어뜨렸습니다. 간장은 조금만, 소금도 조금만. 그녀는 숟가락으로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7시. 지연 씨는 정성껏 만든 반찬을 작은 반찬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 앞에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갖다 드릴게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숙 씨는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 나중에 볼게. 영숙 씨는 반찬통을 받아들지도 않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연 씨는 얼른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간도 맞춰보고 됐어. 그냥 놔두고 가.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 씨는 반찬통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 씨는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쓰레기장.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공간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자신이 오늘 아침에 정성껏 담아둔 반찬이 그대로 음식물 봉투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반찬통도 그대로였습니다. 뚜껑조차 열리지 않은 채로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반찬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그날 밤 지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깜빡였습니다. 옆에서는 남편 준호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지연 씨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황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뜬 엄마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한다 하며 우실 엄마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또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이번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돼지고기를 먼저 볶고 김치를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김치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국물 맛을 보며 간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조금 덜 짜게, 조금 더 담백하게. 하지만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을 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냥 놓고 가. 지연 씨는 반찬통을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어 시어머니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미역국, 계란찜,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 씨와 준호 씨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연 씨가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맛있네. 근데 왜 엄마는 안 드시는 거야? 지연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밥만 떠먹었습니다. 몰라요. 내가 만든 건 다 싫으신가 봐요. 엄마 원래 입맛이 까다로워. 너무 신경 쓰지 마. 준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 좀 해줘요. 내가 뭘 잘못하는 건지, 뭘 고쳐야 하는지. 에이,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나.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준호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지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나지 않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 씨는 아파트 단지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306호 며느리잖아.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받는지 몰라. 맞아. 저번에 복도에서 반찬 엎질러진 거 봤어. 진짜 불쌍하더라. 그래도 참고 사네. 나 같으면 진작 나갔을 거야. 지연 씨는 몸이 굳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계산을 마치고 서둘러 슈퍼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바구니를 꽉 쥐고 서 있는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층수 버튼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탄 냄새였습니다. 지연 씨는 급하게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안에는 새까맣게 탄 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는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김영숙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 씨가 다가가자 영숙 씨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내가 할 일이나 해. 하지만 어머니, 밥이 타고 내가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말투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지연 씨는 할 수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탄 냄비를 치우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는 창가에 서서 빗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 씨가 퇴근 후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냄새야?
그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하시다가 지연 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뭔 일이야? 엄마한테 부탁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 말에 지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구멍에 말이 걸렸지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지연 씨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고 따뜻한 빛이 소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는 빨래에 집중하려 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트 갈 때 말고는 방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부터 나가시다니. 지연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영숙 씨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렸고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 씨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오후 2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지연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입니다. 김영숙 환자분 계신가요? 순간 지연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신장내과? 지금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이신지 그러시군요. 그럼 메시지 전해주시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예약이 잡혀 있는데 꼭 오셔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약 처방전은 며느리분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이 그렇게 요청하셔서요. 네, 제 앞으로요? 네, 김영숙 환자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약국 가는 길에 받아가게 해달라고.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 씨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신장내과, 약 처방, 며느리 앞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고? 그것도 신장에? 지연 씨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단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6개월? 그동안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신 것일까? 두 번째 장은 치료 계획서였습니다. 저염식 필수, 단백질 제한, 정기 검진 필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염분 체크 마이너스 며느리 음식 절대 안 됨 지연 씨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버린 이유, 짜다고 화를 낸 이유, 하지만 정작 한 번도 맛을 보지 않으신 이유, 모든 것이 병 때문이었습니다. 염분을 제한해야 하는 병,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연 씨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혼자 아픔을 감추셨을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는 급하게 눈물을 닦고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는데 김영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기서 뭐해? 영숙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이제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영숙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내 방이나 가 있어.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연 씨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녁 준호 씨가 퇴근했을 때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왜 그래? 그냥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병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때요? 준호 씨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원래 병원 안 가시잖아. 괜히 말했다가 잔소리만 들어. 그냥 내버려둬. 지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 시어머니는 왜 아들에게조차 병을 숨기시는 걸까? 그날 밤 지연 씨는 인터넷으로 만성 신부전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무서운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투석, 신장 이식, 식단 관리, 합병증.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병을 혼자 앓고 계셨다니.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저염식 레시피를 찾아보았습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 육수로 맛을 내고 양념은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무나물에는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넣고 두부는 간 하나 없이 그대로 쪘습니다. 반찬통을 싸며 지연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드셔주세요. 며칠 뒤 지연 씨는 용기를 내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입니다. 저 김영숙 환자 보호자인데요. 환자 상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민석 교수, 52살의 베테랑 신장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네, 김영숙 환자분 보호자시죠? 며느리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지난 6개월간 치료를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원래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 한 번도 제때 오신 적이 없어요. 이러다가 사기로 넘어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치료받으시면 물론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자꾸 예약을 미루세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던데 혹시 보호자분께서 설득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시어머니는 치료비 때문에 병원을 안 가신 것일까? 그날 오후 지연 씨는 시어머니가 외출하신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옷장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해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 두 번째 통장은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것도 8개월 전에 전액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1,500만 원.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쓰신 걸까? 지연 씨가 통장을 넘기는데 그 사이에서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집어드는 순간 지연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준호 명의 대출 상환 마이너스 3,500만 원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대출 상환? 준호 씨가 대출을 받았다고? 지연 씨는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영수증 날짜는 10개월 전이었습니다. 그 시기 준호 씨는 친구와 사업을 한다며 매일 바쁘게 다녔었습니다. 잘 되면 우리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준호 씨는 그 사업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물어봐도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라고만 했습니다. 설마 그때 사업이 실패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빚을 시어머니가 대신 갚아주신 건 아닐까? 지연 씨는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여보, 10개월 전에 대출 받은 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갚아주신 거 맞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안 풀려서 손해가 너무 컸거든.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그리고 창피했어. 지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이런 큰일을 숨겼고 시어머니는 아들 빚을 갚느라 자신의 치료비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여보, 어머니 지금 많이 아프셔. 신장 나쁘셔서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도 안 가시는 거 알아? 뭐? 엄마가 아프다고?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6개월 전부터 아프셨대. 근데 치료비 때문에 계속 미루셨어. 여보가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아주시느라. 전화기 너머로 준호 씨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어. 엄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해. 제발. 그래, 알았어. 내가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지연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작은 물방울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는지, 왜 반찬을 버리셨는지, 왜 혼자 아픔을 감추셨는지,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아들 빚까지 떠안은 상황에서 며느리에게까지 병 이야기를 하면 더 큰 부담이 될까봐 숨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질게 대하시며 거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저녁, 준호 씨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방에 계세요. 준호 씨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숙 씨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왜? 엄마 아프시다면서요? 영숙 씨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맞죠?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나가. 준호 씨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빚 때문에 엄마가 치료도 못 받으신 거 맞죠? 영숙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은 굳게 다물고 계셨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 씨는 일찍 일어나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간다고 했잖아.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어머니, 제발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지연 씨는 애원했지만 영숙 씨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연 씨는 할 수 없이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최민석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벽과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는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50대 초반의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민석 교수였습니다. 안경을 쓴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김영숙 환자 보호자시죠? 앉으세요. 지연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최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당장 투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치료를 미루면 4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석이나 이식이 불가피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치료하면 물론입니다. 식단 관리와 약물 치료로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이 계속 예약을 미루시고 약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모시고 올게요. 그리고 혹시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약값이랑 정기검진 포함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보험 적용되면 더 줄어들 수 있고요. 20만 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돈이 부담되어 치료를 포기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걸까? 그런데 며느리분. 최 교수가 지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며느리분 건강도 신경 쓰시더라고요. 혹시 요즘 몸 상태 괜찮으세요? 네.
저요?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며느리분도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히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유독 신경 쓰시던데 혹시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가족력이요? 지연 씨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아버지도 특별한 병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신장이 안 좋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신장이 안 좋으셨다고는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더욱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신장 질환은 가족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간단한 소변 검사랑 혈액 검사만 하면 돼요. 오늘 해보시겠어요? 지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받아볼게요. 검사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하고 소변 샘플을 받았습니다. 지연 씨는 대기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40분 후 지연 씨는 다시 진료실로 불려갔습니다. 최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분 앉으세요. 지연 씨는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단백뇨가 나왔어요. 단백뇨요? 네.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건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직 초기라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방치하면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연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신장이 안 좋다고? 그럼 저도 치료받아야 하나요? 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어요. 식단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도 적당히 조절하셔야 해요. 3개월마다 정기 검진도 받으시고요. 지연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며느리 음식을 거부하셨는지, 혹시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 며느리의 건강 상태를. 지연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신장이 안 좋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염분 많은 음식을 며느리와 함께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나쁜 사람이 되어 며느리를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최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임신 계획 있으세요? 네. 사실 요즘 몸 상태가 좀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를 해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 임신 반응이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지연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임신? 자신이 임신했다고? 정말이요? 네, 약 5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산부인과 가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세요. 그리고 임신 중에는 더욱 신장 건강 관리가 중요하니까 꼭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고요. 지연 씨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자신의 몸속에 있다는 사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까? 그날 저녁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 이준호 씨, 박지연 씨. 식탁에는 따뜻한 차만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습니다. 어머니,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차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저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 신장이 좀 안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해야 한다고. 김영숙 씨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떨리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7주 됐대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준호 씨는 놀란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숙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도 성취하는데 아이를 낳겠다고 말끝이 길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차갑지 않았는데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지연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임신을 반대하시는 거구나. 역시 어머니는 날 싫어하시는구나. 손이 배 위에서 떨렸습니다. 김영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지연 씨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기.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영숙 씨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우는 아내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아, 그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일단 진정하고. 준호 씨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지연아, 솔직히 말해서 요즘 누가 그렇게 무리해서 애 낳아? 지연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해봐. 내 몸도 안 좋은데 엄마도 아프시고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고. 준호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우리 상황 좀 보자고.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타이밍? 지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미 생긴 아기한테 무슨 타이밍을 따져? 그게 아니라 준호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도 애를 안 갖자는 게 아니라 내 건강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고. 의사가 뭐래?
임신하면 신장에 물이 간다고 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지. 준호 씨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디든 보았지만 아내의 눈만은 보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현실 걱정만 있었습니다. 회피만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뜨거웠던 눈물도 멈췄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는 어머니랑 똑같네. 뭐,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도망가잖아. 책임은 안 지고. 준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내 걱정에서 걱정이면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거지. 포기하자고 하는 게 어디가 걱정이야? 지연 씨는 일어섰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난 이 아기 낳을 거야.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여보가 뭐라 하든. 지연아, 진정의 진정은 무슨. 난 혼자서라도 낳을 거야. 그녀는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 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디가? 친정.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지연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지연아. 영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복도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연이가 닥쳐. 영숙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넌 남편도 아니다. 준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 씨가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친정에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부엌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연 씨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김영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68살의 나이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지연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무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 한가운데 서서 마주 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김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차분했습니다. 내 아들 짐까지 내가 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지연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몫은 내가 지고 살았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병원비, 준호 학비, 집안빚 다 내가 졌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지. 동네 사람들한테 독하다는 소리 들어도 참았어.
그렇게 살았어.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까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다. 영숙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고 내가 책임져야 해. 그의 빚도 내가 갚는 게 맞아.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내 인생이 있어. 아기도 있고 그 아이한테까지 짐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지연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굴었어. 거리를 뒀어. 내가 나한테 정 붙이지 않길 바랐어. 그래야 나중에 떠나도 덜 아플 테니까. 영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 신장도 오래 못 갈 거야. 의사가 그러더라. 투석 시작하면 몇 년 못 산다고. 그럼 너한테 또 짐이 되잖아. 병원비도 들고 간병도 해야 하고. 그런 거 시키고 싶지 않았어.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내 몸도 성취하는데 무리하면 안 돼. 나처럼 평생 짐지고 사는 인생 살지 마. 지연 씨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어머니 지연 씨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괜찮아요.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짐이 아니라 가족이고 싶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38살의 김영숙 씨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워서 기침을 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남편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새벽 4시 남편이 잠든 사이 영숙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낡은 파카를 입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숙 씨는 야채 상자를 날랐습니다. 무거운 배추 박스를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1번, 2번, 3번. 허리가 휘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일하고 왔지. 밥 먹어. 영숙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는 아들에게 주고 하나는 남편에게 줬습니다. 자신은 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게 익숙했습니다. 동네 슈퍼 앞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지나가자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참 독해. 남편 아픈데도 새벽부터 나가더라. 돈밖에 모르나 봐. 아이 불쌍하다. 엄마가 저러니. 영숙 씨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집으로, 아들에게로, 병든 남편에게로. 밤, 준호가 잠든 후 영숙 씨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찬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 시간에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부엌. 김영숙 씨와 박지연 씨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사랑받는 법을 모른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산 적이 없어. 그냥 버텼어. 견뎠어. 그게 내 인생이었어. 지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너까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미움받는 게 편했어. 차라리 그게 나았어. 영숙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임신했다잖아. 내 몸도 안 좋은데. 그럼 너도 나처럼 버티기만 하는 인생 살잖아. 그게 싫었어.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뭐가 아니야.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김영숙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쌀, 야채, 과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아파트 입구 계단 앞. 영숙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 쿵!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과가 굴러갔습니다. 토마토가 깨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박지연 씨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어머니, 커튼 너머로 김영숙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최민석 교수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탈수도 심하고요. 최근에 무리하신 것 같은데 혹시 힘든 일 하셨나요?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에만 계셨는데요. 그럼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신장 환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이렇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투석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지연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숙 씨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영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니? 왜 이러세요? 몸 아프시면 말씀하셔야죠.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투석 준비해야 한대요.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야 하나 보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개인 물품 정리해 주세요. 이 가방에 들어 있어요. 지연 씨는 가방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지갑, 핸드폰, 그리고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김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5만 원씩 적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치료비도 없으면서 이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통장 메모란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 급한 일 대비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뭐야? 영숙 씨는 통장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거 왜 봐? 어머니, 이거 괜히 소란 피웠다. 영숙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자기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뭘. 그냥 조금씩 모은 거야. 어머니 지연 씨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혼자 이렇게 사세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 평생 그랬으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준호 오빠도 있고, 곧 태어날 아기도 있어요. 김영숙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짐이 아니에요. 지연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박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호칭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저 혼자 안 힘들어요. 김영숙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같이 가요. 어머니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지연 씨의 눈물이 시어머니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안 해도 되겠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온 여자가 처음으로 기댈 곳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해요.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김영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완전한 눈물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절제된 화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죽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금방 나올 거야. 지연아, 너는? 준호 씨는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괜찮아. 준호 씨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지연아. 두 사람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책임감이 없었어.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할게.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숙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이제 좀 더 잘하면 돼. 네,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여자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씨 좋네. 영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지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퇴원하면 같이 산책 갈까요? 그래. 오랜만에 걸어볼까? 영숙 씨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 씨도 웃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쳤습니다. 손을 맞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인생사랑방의 등불을 계속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곳까지 오늘의 평온함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인생사랑방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